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정치. 자, 권 교수의 해피 정치 이론편 이론 강의를 안 듣고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다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저런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은 제가 해피 정치 막 이러니까 뭐지? 이렇게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뭐 늘 하는 말씀입니다. 늘 해피해야 돼요. 해피할 만하니까, 사는 게 해피할 만하니까 해피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해피한 거예요. 힘들어도 해피, 슬퍼도 해피. 좀 그런가요? 우리는 선생님이잖아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임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임용을 받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담임으로서도 만나야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물론 요즘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뭐 인터넷 강의 일타 강사라든지 사실은 롤 모델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만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어야 해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해피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선생님은 별로 해피해 보이지 않으신데요. 그러면 선생님을 왜 하세요?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선생님은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렇게 해피하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선생님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선생님 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으면서 왜 지금 해피하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사람인데 해피하면 해피한 거고 해피 안 할 때는 해피 안 한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자, 해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용시험 준비하는 지금 이 상황도 해피하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해피하고요. 내년에 발령받았을 때도 해피하고요. 학생들과 상담할 때도 해피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해피 정치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제 교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참 이쁘게 잘 나왔다 그죠? 2023학년도부터 1992학년도까지 그렇죠? 반대로 했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임용 문제 그리고 수능 기출도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과목 이름이 정치와 법이고요. 그전에는 법과 정치였고요. 그전에는 그냥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정치 경제였어요. 수능 시험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수능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능 정치와 임용 정치는 다릅니다. 대부분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임용시험에서 늘 출제되는 바로 그 부분이죠. 뭡니까? 정부 형태, 그리고 선거제도. 또 하나 말하라? 아니, 두 개 말하라? 그러면 정책 결정의 참여자, 정치 과정에 나올 수 있죠. 정당이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하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또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요 네 개 부분은 수능과
뭐 주제로 보면 동일한 주제입니다. 물론 난이도에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수능이고 임용이니까 차이가 있지만 어떤 큰 줄기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네 주제에 관련되는 기출 문제들을 수능에서 평가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항수가 207 문항입니다. 자, 번호도 1번부터 207번까지. 자, 그리고 우리는 임용시험 또는 정치학 공부, 임용시험을 위한 정치학 공부를, 즉 정치학에 관한 실력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임용시험 정치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시험을 볼 거예요? 2024학년도 임용시험 볼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014학년도부터 지금은 서답형으로 출제가 되죠. 기입형과 서술형, 즉 서답형으로 출제가 되죠. 뭐가 없다? 객관식 없습니다. 논술형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도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논술형도 그 제시문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을 풀면서 우리가 논술 100자, 200자, 400자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출제된 게 중요합니다. 최근의 출제 흐름, 최근 10년간의 출제 흐름, 출제 경향이 중요해요. 1992학년도에 정말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임용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보았던 정말 92년도, 92학년도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중학교에 무슨 내신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허접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볍게 그냥 뭐 사상가의 이름을 들어보는 정도, 간단하게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 교재에도 실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론 강의할 때 강조했던 게 라이팅 하려고 웨이팅 하지 말고 thinking하고 speaking 하자 그랬죠. 공부는 라이팅이 아니다. 라이팅은 받아쓰기다. 받아쓰기, 쓰는 시간이 뇌의 브레인의 활동을 자꾸 지체시키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제 교재 자체가 그냥 개론서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밑줄치기, 빈칸 만들기 밑줄치기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쓰기 싫어하던 필기 판서 싫어하던 권 교수가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받아쓰기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쓰기 해야 합니다. 받아쓰기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기출문제집을 사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치학 사전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백에다가 빽빽하게 글씨들을 써 넣을 거예요. 그런데 글씨를 제가 미리 파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그냥 볼 거고 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PPT로 띄우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화면만 정지해서 그냥 그거 받아쓰기 할 거예요. 받아쓰기가 아니라 베껴쓰기 하겠죠.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는요, 듣고 쓰는 거예요. 듣고 쓰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배경 설명들을 할 것이고, 이제 들려주겠죠? 서술형 정답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하고 제가 불러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전은 뭐예요? 꽂아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빼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빼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사전이 깔끔하면 좋겠죠. 그런데 서술형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권하는 팁은 여러분들이 백지 노트 같은데 스케치북처럼 생긴 백지 노트에다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서술형 답안을 불러주든지 할 때 막 쓰는 거야.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그 막 썼던 그거를 다시 여기 여백에다가 꼼꼼하게, 그리고 문제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포스트잇 붙일 수 있고요. 또 아예 간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사전으로 권 교수의 기출문제집은 사전으로, 그리고 기출문제 그 자체는 사골입니다. 사골. 자, 사골. 지금 제가 사회과 교육론 하죠? 그리고 사회문화 하죠? 자, 정치하죠. 그 세 개를 다 듣는 분들은 지금 이 소리 3번 들으시는 거예요. 사골입니다. 사골. 사골, 곰국. 정말 한 문제 한 문제가 귀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러나게 해야 합니다. 살도 중요하고요. 살도 중요하고요. 국물도 중요하고요. 뼈도 중요합니다. 완전. 그래서 정말 제시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그렇게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정치 기출문제 해설 강의 OT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쪽수로는 4쪽이고요. 자, 그리고 정치 이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과 교육론은요, 솔직히 말하면 책 한 권이면 되죠. 사회과 교육 참호책, 모짜책 한 권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도 한 3권 정도, 3권 정도, 비판적 사회 읽기, 그죠?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문화인류학 개론, 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여러 교수님들이 쓰신 사회조사, 연구방법론, 그 3가지 정도. 근데요, 정치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정치학의 이해 있기도 있지만 그거 솔직히 부족하고요. 옛날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정치학 개론 역시 도움받을 수 있지만 부족합니다. 정말 정치학의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고대 정치학부터 하면 근대 정치학, 현대 정치학 하면은 정치학 역사가 오래되어서 많은 개론서들이 있고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 권으로 가자.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오는 것은 우리 브레인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항 번호에다가 1번 요거 하면 이게 제 이론책 몇 쪽에 있는지를 제가 필기를 해줄게요. 자, 요것은 6쪽에 있습니다. 자, 6쪽에. 자, 정치를 보는 관점이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크게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권력현상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요것은 94학년도에 나오고는 이제는 안 나오네요. 왜? 문제 자체도 완전 객관식,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죠? 최근에 출제 유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정치학 쪽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23문제 출제가 되잖아요. 일반사회 전공 23문제 출제가 되는데 정치는 3문제 출제된 적도 있고요. 4문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4문제, 적으면 3문제 출제됩니다. 그런데 정치와 정치학 이 부분에서 출제를 하겠냐고요. 왜냐? 일단은 2문제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것은 99.9% 올해 2024학년도에서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잖아요. 나머지 하나. 아니면 2개. 그럼 이제 정치 사상, 정책결정 참여자, 또는 정치 문화, 또 국제정치. 나올 게 많잖아요. 민주주의론, 국가론. 나머지에서 이거저 나올 게 많이 있는데 굳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의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제를 솔직히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출이 없습니다. 기출이 없으니까 딸랑 1번 94학년도 출제된 요거 문제 하나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수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0이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워밍업으로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치학에서, 임용정치학에서 국가현상설,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국가현상설이고요. 집단현상설은 국가도 집단의 하나이고 모든 집단에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정치다. 그래서 집단현상설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권력현상설이죠.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 이게 이제 권력현상설 3가지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능, 고등학교 정치에서는 권력현상설은 빼고요.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을 이야기를 하고, 국가현상설은 국가만 보잖아요. 국가만 정치행위를 한다라고 보니까 좁잖아요. 그런데 집단현상설은 국가를 포함한 집단이 한다 그래서 넓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그 이름 하나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야누스 신의 상이야말로 정치 심오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정치에는 선과 악의 양면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정답 2번. 자, 듀베르제. 자,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듀베르제입니다. 자, 듀베르제 하면은요, 정당을 분류하신 분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죠? 정당을 분류했습니다. 그렇죠? 정당의 수에 따라 1당제, 다당제, 그렇죠? 양당제 이렇게 구분했던 모리스 듀베르제입니다. 프랑스 분이시고요. 어이구, 생각보다 최근까지 사셨어요. 자, 그냥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책 제목이 바로 정치란 무엇인가? 자,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정치는 야누스의 2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얼굴은 반대쪽을 보고 있는 얼굴은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의 상반된 측면이 나타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가지의 모순된 상황인 통합과 투쟁, 통합과 투쟁의 양면성을 지녔다라고. 뭐 통합은 뭐 질서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조화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치는 권력을 장악하여 지배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정당 간, 집단 간, 개인 간 투쟁인 동시에 또한 일반 이익과 공동선을 보장하는 수단임을,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투쟁과 통합의 양면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듀베르제의 표현을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빌려보면 야누스 신의 상이야말로 국가의 상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국가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크게 어쨌든 분류를 굳이 해본다면 국가 현상설로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사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바로 23학년도 수능 문제이지요. 그냥 이거는 몸풀기용입니다. 우리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 서술을 할 때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함께 구경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교사 다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생회가 학교 축제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더니 갑이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정치란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 현상으로 국가의 권력적 행위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의미.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고등학교는요 정말로 이념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학자의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냥 두루뭉술이 이상주의, 예를 들면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 두루뭉술이 이상주의, 두루뭉술이 현실주의 이렇게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뭐 한스 모겐소가 나온다든지 뭐 갈퉁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너무 지역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 하셔요. 왜냐하면 그 특정 사상가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지적 호기심이 막 충만해가지고 어떤 사상가가 나오면 그 책을 실제로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요 그냥 막 읽고 밑줄 치고요 그거 교무실에 쪼르르 와가지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셔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담임하셔야 되지요. 또 연구부, 뭐 교무부, 뭐 생활지도부 이런 데서 또 그 업무 맡으셔야 되지요. 학부모 상담해야 되지요.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처럼 특정 어떤 학자의 사상가의 그 책을 읽어가면서 막 하실 수가 없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수능에 출제를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확하게 사상가 누구인지 그거 모르게 그냥 자유주의, 뭐 사회주의, 뭐 권위주의 막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바로 임용시험에서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에는 왜냐하면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기입형이고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뭉술이 문제를 내면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쓰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요. 100명이 그 답을 썼는데, 그죠? 100개 쓴 게 아니면은 100명이 다르게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뭉술이 내면 그 100개를 조금씩 다른 100개를 이거를 2점짜리라 그러면 2점을 다 줄까? 1.5점을 줄까? 1점을 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채점위원들이 그냥 머리에 쥐가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는 2점 다 주기가 그래. 요거 1점만 줘야지. 그리고 이제 계속 채점을 해 나가는데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잘 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아까 1점 줬는데 이거 1.5점 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AI가 그냥 도로록 채점하면 모를 거, 사람이 채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에서는 구체적인 사상가가 나옵니다. 그냥 자유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 중에서도 누구? 토마스 힐 그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나와야 그 사상가의 용어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상황도 이야기를 하고 수능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을은요. 그래서 갑은 좁은 의미. 자, 을은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도 작년 수능이니까 반갑죠. 오랜만이니까. 자, 1번 갑의 관점은 좁은 국가현상설로 보면 되고요. 우리끼리는 국가현상설이라고 말할게요. 국가의 의사결정 활동과, 맞죠? 국가 이외 사회집단의 의사결정 활동을 모두 정치라고 본다. 뒷부분이 틀립니다. 자, 이번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 집단현상설. 사회 집단 내에서 권력이 형성 분배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틀리죠. 정치라고 보죠. 집단 내에서,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 내에서의 갈등 조정도 정치라고 보는 것이 집단현상설이잖아요. 3번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와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둘 다지요? 당연히 둘 다입니다. 집단현상설은요, 넓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국가현상설은 집단현상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둘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죠.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이 있다 그랬을 때 음수와 양수처럼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고요. 집단현상설 안에 국가현상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달리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4번에 한정된 자원 배분과 관련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가 더 다양하다고 보는 것은 다양한 집단들이죠.
이익집단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영향력이 큰 어떤 개인이라든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갈등 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거 집단 현상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리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둘 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3, 4, 5, 6번. 요거는요, 그냥 제시문만 보고 정답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역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말, 자, 3번이 22년도 작년 9평이고요. 2번이 작년 수능이고요. 4번이 작년 6평입니다. 자, 우리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3개죠. 6월 평가 모의고사, 9월 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이잖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임용정치에서도 선거제도, 정부 형태 확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온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어느 출제위원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늘 나오던 거 안 내고 그동안 늘 안 나오던 건 내겠어요. 그분이, 그 출제위원이 세계에서 가장 정치학에 있어서 권위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학의 사상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특정 출제위원이 그 많은 정치 사상들을 자기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 요만큼의 오류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괜히 안 나오던 거 냈다가 이거 애매하다, 이거 좀 애매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늘 내던 걸 낸다고요. 물론 똑같이 내진 않죠. 좀 다르게 내죠. 자, 3번에 A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니까 A가 넓은 의미 집단 현상설. B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니까 국가현상설 좁은 의미. 정답은 5번이고요. 4번에 자, 선생님 볼게요. A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봅니다. 국가현상설 좁은 의미. 자,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봅니다. 넓은 의미, 집단현상설 3번. 자, 5번. A는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았다. 그렇죠? 국가 현상설 좁은 의미. 자, 밑에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공동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집단현상설 넓은 의미. 정답 5번. 자, 6번. 답을 보면 정치는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며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활동.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임용시험에서도 될 수 있으면 특정 표현을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게 헷갈리는 정도가 덜하니까 채점위원들로부터 그냥 흔쾌하게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반적인 표현들, 지금 여기서도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들이 거의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눈에 익히고 손으로 이제 여러 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야 돼. 예, 그래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 국가현상설. 자, 을은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집단의 공동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 정답은 4번. 자, 마지막으로 7번 볼게요. 자, A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다 똑같잖아요. 국가현상설 좁은 의미. 그리고 평가원에서 스스로 한편 넓은 의미라는 글자를 줬죠. 넓은 의미.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임용정치에서는 국가현상설. 그렇죠? 자, 요게
8쪽, 뭐 6쪽부터 보면 국가현상설, 그렇죠? 국가현상설이라고 한다, 그렇죠? 권력현상설이라고 한다, 집단현상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일체의 과정을 정치로 본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요, 반복적으로 나온 그 표현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지금 1번, 그러니까 1번은 두 배를 되었으니까 2번부터 7번까지 6문제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덮고 집단현상설, 국가현상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요 제시문을 보고 옮겨 쓰는 게 아니라 덮고, 딱 덮고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이거 한번 그냥 그대로 써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하, 어떤 표현은 쓸데없는 표현이구나, 또는 중복이구나, 핵심 표현을 빠뜨렸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바로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 갑니다. 자,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매년 출제된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왜? 매년 출제되는 게 거의 두 문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문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귀에 못이 박힌 사골. 정부 형태하고 선거 제도, 그죠? 매년 나오니까 이제 나머지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치 사상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나 정치 사상 중에서도 뭐가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 계약서. 누구? 홉스, 로크, 루소. 사회 계약서는 정말 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매년 나오지를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네. 왜? 정부 형태 선거 제도가 거의 매년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는 귀한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8번 보세요. 바로 직접 문제 23학년도 문제인데 3개가 한 문제 있어요. 3개, 테마 3개가 지금 문제 하나에 있어요. 자, 공공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루소, 자, 루소, 장작 루소,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자, 공공선을 일반 의지와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자, 일반 의지. 바로 밑에 일반 의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General will. 그렇죠? 일반 의지와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루소가 생각하는 일반 의지는 항상 옳고 정의로우며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게 일반 의지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옳은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루소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일반 의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일반 의지를 가지고 루소하고 한번 맞짱 떠보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진적이 돌아가셨어요. 자, 루소가 생각하는 일반 의지는 항상 옳고 정의로우며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공선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 일반 의지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일반 의지가 형성이 되고 일반 의지에 복종하면서 그 사회가, 나라가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공공선에 부합한다 이겁니다. 자,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 제너럴 윌은요, 나 자신과의 자발적 계약으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는 항상 자유롭고 동시에 타인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다. 자, 사실은 이 위대한 사상가, 정치학자들의 그 짧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충분히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정치만 공부하고 최소한 정치학, 루소만을 논문 주제로 삼아서 루소에 관한 논문을 쓸 정도의 정치학 박사 정도나 되면, 아, 루소의 사상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러면서 본인이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각 사상가들의 어떤 개념, 용어, 주장 이런 것들을요,
박사 과정의 학생이 논문 쓰듯이 그렇게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거 오바입니다. 그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임용시험을 준비할 게 아니라 정치학과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스탑하세요. 멈추세요. 계속 가면은요, 그냥 고생은 많이 하는데 임용시험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 의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나 자신과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아니, 내가 나하고 계약을 한다고? 뭔 소리야? 네. 자,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는 항상 자유롭고 동시에 타인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쟤도 자기 입장에서는 나잖아요. 내가 자유로우면 쟤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가 전제가 되니까 쟤도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제 자유가 제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네? 자,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 삐뚤. 자, 시민적 자유. 중요합니다. 시민적 자유가 돼요. 뭘 잃고? 자연적 자유. 자연적 자유를 잃고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표현이 기출에 또 나옵니다. 그거는 그 문제 풀 때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적 자유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적 자유를 잃는 대신 시민적 빈칸 자유를 얻게 된다. 근데 이 시민적 자유만 가지고요, 루소의 시민적 자유만 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왜?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과연 본인은 이게 선명하고 일목요연하고 논리의 모순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걸 확인을 하고 이 글을 썼는지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막 꼼꼼하게 이렇게 막 어디 뭐 논문 이런 거 다운받고 막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발. 우리는 그냥 임용시험에서 맞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의 정치와 법 그거 열심히 해서 가르치면 돼요. 너무 이렇게 현학적으로, 물론 이제 지적 호기심이 넘친다라고 뭐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애들은 금방 싫어합니다. 선생님 저거 자기 잘난 체 한다고 막 되게 막 어려운 거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수능에 이거 뭐, 왜냐, 학생들은 수능 문제 다 알잖아요. 기출 문제 다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다고, 자기가 임용시험 준비할 때 정말 정치학 열심히 공부했다고. 애들 싫어합니다. 자, 한편 니은 입장에서는 공공선을 모두 또는 다수에게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모두 또는 다수에게 좋은 것, 밑에 있네요.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네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선은 어떤 사회의 총체적 효용. 거기에는 지금 효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른 두 글자로 하면 공리입니다. 공리. 또 다른 세 글자로 하면 유용성이죠. 유용성. 공리. 자, 그래서 니은은 바로 공리주의가 됩니다. 공리주의는 우리 정치 사상에서는, 정치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온 거예요. 어쩌다. 너무 쉬우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레미 벤담? 벤담이 누구예요? 안 계시잖아요. 자, 공공선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둬야 한다. 바로 말 그대로 제레미 벤담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 8번 문제 우리 하고 있고요. 앞부분에 나오는 루소는 47쪽에 있고요. 그 다음 공리주의 부분은 7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버마스는 58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제시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상가가 그쪽에 있다 이겁니다. 자, 바로 제레미 벤담이고요. 벤담 나왔으니까 옛날 기출에 밀도 나왔어요. 밀. 항상 벤담이 나오면 밀이 나오죠. 제레미 벤담의 친구가 제임스 밀이에요. 제임스 밀의 아들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 했잖아요.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이 제임스 밀 아빠하고요. 아빠가 벤담 아저씨 집에 자주 놀러 간 거예요. 학문적인 교류를 위해서. 거기에 아들 밀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아들 존 스튜어트 밀도 정말 똑똑하지만 그 아빠 제임스 밀도 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하고 학문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영국 최고의 정말 똑똑한 분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옆에 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넌 모르니까 저리 가 이랬겠어요? 뭐 걔가 무슨 뭐 폰으로 무슨 뭐 유튜브를 보고 있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리주의 말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제레미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예요. 질적인 차이가 없고 그냥 쾌락은 뭐 수학 문제 푸는 거든 뭐 임용시험 준비하는 거든 맛있는 피자 먹는 거든 뭐 치킨 먹는 거든 그냥 쾌락은 다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미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 딱 풀었을 때 우와 비록 배는 고프지만 예? 근데 음식 이런 것은 뭐 좀 먹다 보면 금방 배부르고 별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질적인 차이도 있다. 그 질적인 수준 높은 고상한 쾌락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밥을 굶더라도 어려운 문제 풀려고 애를 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기를 원하고, 그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사실 여기 이제 두 개인데, 두 개가 기니까 줄여가지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자, 벤담 나왔고요. 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는 달리 숙의. 자, 숙의. 깊게 토의합니다. 깊게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민주주의라고도 하고요. 깊다 할 때는 심자도 쓰잖아요. 심의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 최근에 아주 핫하지요. 최근에 핫합니다. 핫. 특히나 바로 이분 때문이죠. 위르겐 하버마스. 위르겐 하버마스는 1929년에 태어나셨는데요. 1929년에 태어나신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 부고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94입니다. 94세.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하신 철학자 한 분 살아 계시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명예박사님, 명예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지금 106세인가 그러셔요. 근데 그분 책도 여전히 쓰시고요. 강의하러 다니십니다. 야, 그래서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제가 뭐 이렇게 스스로 인정합니다만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싶으면 윤리학자가 되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윤리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뭘 하든 이 의학이 많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전염병 걸리면 일찍 돌아가셔요. 존 스튜어트도 그렇게 오래 동안 못 사셨어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윤리학을 가르치니까, 그죠? 참 윤리학을 가르치면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종교도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거기다. 뭐 특별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다. 그런 것들도 아시는 데다가 의학적인 도움도 받으시니까 여담입니다. 자, 수기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사려 깊은 숙의죠.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공공선이 실현된다고 본다. 네.
이와 관련하여 위르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인 세 글자 공론장죠. 공론장. 자, 공론장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가능하게 해줄 공론장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공론 들어봤죠? 실제로 이 도의민주주의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도의민주주의는 이제 56쪽부터 나오는데요. 자, 하버마스는 57쪽, 58쪽에 거쳐서 하버마스가 나옵니다. 이 실제로 도의민주주의는요, 많은 나라들에 가지고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전자민주주의도 또 그것을 뭐 보다 더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 정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 시설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원전을 짓고 있는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켰는데요. 이거를 계속 중단할 거냐, 공사를 이왕에 짓고 있는 것 재개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서 이제 뭐 무슨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뭐 평소에 그걸 주장했던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서 그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런 원전 관련되는 공부 이런 것들을 막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결론이 공사를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한 3달, 4달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었거든요. 뭐 그때 이제 그게 손실이 뭐 몇백억이 된다. 어차피 이렇게 공사할 거 몇 달 동안 그 공사 안 해버리는 바람에 뭐 수백억의 세금이 날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무섭잖아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그러니까 원전을 줄여가는 것은 뭐 독일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 결정을 공사를 재개하는 결정을 뭐 특정 정치인이 그냥 딱 뭐 대통령이 뭐 산업자원부 장관이 딱 결정한 게 아니라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그 나름대로 그 경제적인 손실 수백억을 본 것 이상의 또 국가 우리 발전에 뭐 기여한 바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평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요 토의 민주주의 공론장, 그죠? 요게 전 세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밑줄 친 기억의 관점에서 자, 일반의지, 루소의 일반의지, 법에 관한 시민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서 시민은 무엇이면서 무엇이다라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 자, 받아쓰기 합니다. 받아쓰기 하세요. 자, 부릅니다. 시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치자이면서 동시에 일반 의지의 공화국 법에 복종하는 피치자이다. 이게 원전에 가장 가까운 좀 긴 표현입니다. 시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치자, 다스리는 자, 치자이면서 동시에 일반 의지의 공화국 법에 복종하는 피치자, 다스림을 받는 자이다 라고 쓰면 오 이러면서 아마 맞게 채점을 할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표현은요, 솔직히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를 해야 되죠. 일반 의지의 공화국 법에 복종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딱 떠오를 정도로까지는 공부를 안 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백지로 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쥐어 짜야 되잖아요. 직접 민주정치거든요. 루소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기도 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 써주자고요. 그냥 안 쓰고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시민은 법을 제정하는 자이면서 법에 복종하는 자이다.
짧죠? 시민은 법을 제정하는 자이면서 법에 복종하는 자이다. 하나 더 할게요. 선물입니다. 시민은 주권자이면서 주권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제가 지금 3개나 불러줬죠? 하나만 불러주면 되지 왜 3개나? 선물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완벽한 표현이 아닙니다. 완벽한 정답 아니에요. 완벽은 없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완벽은 없습니다. 그냥 권한상 교수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답을 창작해 보기도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담당 교수가 나름의 모범 정답, 예시 답안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하나만 심지어 암기를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예. 스스로의 뇌, 스스로의 브레인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가르쳐야 되니까 어쨌든 쥐어 짜가지고 이걸 써내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배운다, 뭐 아직은 5월달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 쥐어 짜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당일날 가면은 쥐어 짜야 되잖아요. 네. 자, 9번 봅니다. 자, 9번. 9번 하고 1강 슛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은 역시 루소가 또 나왔습니다. 자, 47쪽에 있고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지? 정치 사상이잖아요. 정치 사상에는 진짜 대단한 정치 사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출제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방금 본 문제가 23학년도이고요. 이 문제가 17학년도입니다. 6년 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공부를 할 때요, 그냥 대충 철저히 대충 철저히. 그러니까 딱 봐서 이해가 된다, 뭐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대로 다행이고요. 복잡해, 헷갈려 그러면은요 계속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한다? 정신승리.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정부 형태, 선거제도를 더 많이 하자. 예. 그리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하자. 예.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사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선을 추구하지?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 뭘 하는 거야?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사회계약.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자는 거야? 사회계약 체결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자는 거야?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고 자기 자신 외에는 복종하지 않으며, 이게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일반 의지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자기가 자기랑 계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랑 계약하는 게, 계약은요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계약에는 자기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아니 교수님, 아니 자기는 하나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랑 계약을 맺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일반 의지에 내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각자가 그 일반 의지에 구속이 되면은요, 공동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자, 자기 자신 외에는 복종하지 않으며, 왜? 자기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 당사자가 나한테, 야, 너 나랑 계약 맺었으니까 너 나한테 복종해?
이럴 건데 그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는 복종하지 않으며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거예요. 근데 자유가 사회계약 맺기 이전에는 자연적 자유였는데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자유? 시민적 자유가 돼요. 근데 그것도 자유예요. 네, 내가 나하고만 계약을 맺은 그 일반 의지에 내가 복종하면 되니까. 자, 그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야 해? 자, 모든 사람의 힘과 신체를 공동의 것으로 삼고 이를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두어야 해. 일반 의지가 제일 위에 있고 각각은 그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는 구성원들을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이지. 그 일반 의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일반 의지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이행하라고 말해야지. 자, 사회 전체가 그에게 복종을 강요해야 해. 사회 전체가 그에게, 어이, 자네와의 계약에 자네가 책임을 져.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해. 이게 아니라, 어이, 김씨 자네 일반 의지 계약 맺었으니까 그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지. 나도 일반 의지에 복종하고 있잖아. 당신도 복종해야지.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압받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야, 정말 수준 높은 갑과 을의 대화네요. 자유로워져. 여전히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가 포함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 의지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자연적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시민적 자유를 얻게 돼. 이게 핵심이죠. 자연적 자유를 잃지만 시민적 자유를 얻는다. 정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그것만 쓰면 돼요. 자연적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왜냐? 이 시민적 자유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 의지만 이런 거 지금 벌써 루소 문제 2문제 풀었지만 솔직히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해되지 않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도 지금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적인 용어 하나는 더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자연적 자유를 잃어버린 대신에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끝! 요렇게 해도 만일 2점짜리면 1점은 받을 거예요. 자, 그래도 자, 티것에 적합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받아쓰기 하세요. 요 받아쓰기만 하고 강의 일단 마무리합니다. 자,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부여받는 평등한 시민적 도덕적 자유 또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적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줘볼게요. 자, 법 제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자유와 그 법을 따르는 도덕적 자유로 구성된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루소의 용어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이런 학자들마다 나는 루소의 시민적 자유는 이것과 이것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아니다. 나는 시민적 자유의 이것과 이것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는 본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루소는 위대한 정치 사상가잖아요. 그러니까 루소의 이 책을 읽으면서 루소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나는 루소가 이런 근거로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다른 사상가들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누구의 교수님 의견에 동의함.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뭐 논문을 쓸 수가 있겠어요?
무슨 대학교 교수로 저를 채용해 주세요 할 수가 있겠어요? A 교수가 그냥 정확하니까 B, C, D, E도 A 교수 의견에 동의, A 교수 의견에 동의, A 교수 동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교수는 이렇게 보지만 나는 저렇게 본다. 끝도 없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더 하면 법 제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유와 그 법을 따르는 도덕적 자유로 구성된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짧은 거 하나 해줄게요. 더 짧은 거 하나. 일반 의지의 지배를 받는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일반 의지의 지배를 받는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간단하죠? 네. 이게 뭐 명쾌하죠? 근데 그냥 더 간단하게는 자연적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해도 감히 제 생각에는 그 채점위원들이 어떤 표현이 없기 때문에 뭐 감점을 한다든지 그거 만만치 않겠다. 왜? 이 말에 제가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게 다시 앞에 8번 문제. 8번 문제의 첫 번째 단락이 바로 루소인데요. 그 제일 밑에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형태로 발전하며 딱 옆에만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형태로 발전하며 그러니까 사회계약 맺기 이전에는 자연적 자유를 누렸는데 사회계약을 통해서 일반 의지가 형성이 되고 그 일반 의지에 따라서 지배를 받으면 시민적 자유를 얻게 돼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기출이 우리에게는 보물이다. 기출을 우려먹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강 마무리하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